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오전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미자라고 합니다. 최근 저와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사람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선 아주 특별한 이야기고 또 소중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여서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호 오빠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모니카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소개해줄 분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고향이 같다면서요. 그렇게 그분을 소개받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딘지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특히 눈 주름살에 살짝 가려진 검은 눈동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실례지만 이름을 물어봤죠. 박영호라고 합니다. 박영호요? 영호 오빠? 오빠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절로 떨렸어요. 저는 오빠가 제가 아는 그 오빠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미자라고 기억나세요? 실기천에서 맨날 뛰어놀고 달개비꽃 가지고 놀던. 그러자 오빠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곤 주책맞게도 성당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와락 오빠를 끌어안아 버렸어요. 오빠, 저 미자예요. 미자? 너 정말 미자냐? 그 큰 감나무 집딸 미자? 네, 맞아요, 오빠. 저는 그리 말하곤 오빠를 다시 꾹 끌어안았어요. 오빠도 처음에는 놀란 눈치였다가 이내 저를 안으며 함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오빠는 그 옛날처럼 주름진 손으로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저는 오빠를 안고 있으면서도 죽기 전에 이렇게 오빠를 만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 오빠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귀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일단 오빠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말했어요. 마침 성당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찻집이 있어서 우리는 바로 거기로 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저는 차가운 국화차 2잔을 주문하고는 나무로 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전 국화차를 들기도 전에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를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사람 인연 참 신기하다. 그 많고 많은 성당 중에 하필 여기서 너를 보다니.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우리 미자 한번 보고 싶었는데. 우리 미자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는 오빠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오빠를 보니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 산에서 맡았던 들꽃 냄새가 났어요. 오빠와 함께 따먹었던 꽃들과 향들까지 줄줄이 달려오는 것 같았죠. 아마 오빠와 제가 함께 했던 추억들의 냄새를 몰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저는 은은히 퍼지는 국화차 한 잔을 놓고 그간 못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오빠, 기억나요? 우리 집 앞에 있던 커다란 감나무요. 기억하다 말다. 내가 맨날 너 준다고 감 따다 줬잖냐. 맞아요. 질리게 먹었어도 먹을 때마다 참 달고 맛있었어요. 아, 오빠 그거는요? 우리 같이 장독대 앞에서 울던 날이요. 그러자 오빠의 얼굴에도 제 얼굴에도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때 그 꼬맹이가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우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데 네가 우는 걸 보니까 나도 그만 서러워서 같이 울었잖냐. 지나가는 동네 어른들이 우릴 보고 놀리고. 그러니까요.
불쌍했던 아이들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에요. 오빠는 저에게 귀인이었어요. 오빠와 제 사이에는 아주 긴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맞고 새어머니에게 구박당하던 때 저를 유일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바로 오빠였거든요. 그 당시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들이었지만 가난한 시골 땅에서 서로를 너무나 의지하고는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저는 아주 고달픈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난봉꾼과 다름없었어요. 방탕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틈만 나면 어머니에게 몽둥이를 들었고 밖으로는 술집 여자들과 놀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제 앞에서도 그 여자들 몸을 더듬는 짓을 서슴지도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했고 집안에서 어머니 편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매일 밤 아궁이 앞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는 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서럽게 들리던지 매일 밤 저 역시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제 앞에 술집 여자를 데려와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날은 제가 어머니를 잃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견디기 힘드셨는지 제 귀 밑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어요. 어머니를 잃은 게 너무나 분하고 가슴 아팠고 절 버린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팔자가 유독 절 미워하는 건지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새 어머니는 저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독했어요.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새 어머니의 인상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예요. 사람 홀리는 여우 귀신같이 생긴 인상에 성미가 어찌나 고약하셨는지 얼음장 같은 물에 빨래를 해와라, 장작을 패라 등등 남자도 못할 일을 어린 저에게 마구 시켜댔어요. 그런데 웃긴 건 아버지 앞에선 절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현모양처였고 제 앞에서는 못된 계모였죠. 그저 본부인의 딸인 제가 미웠고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저도 그런 새어머니를 미워했고요. 하지만 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서럽게도 맞기 싫어서, 굶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새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걸 막아준 사람이 영호 오빠였어요. 영호 오빠는 제 대신 어머니께서 하라고 한 일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는 제 입술에 달달한 꽃 하나를 넣어주며 기분을 풀어주곤 했죠. 그러다 제가 참지 못하고 장독대 앞에서 새어머니의 심부름거리를 들고 엉엉 울 때면 오빠도 그런 제가 너무 가여웠는지 같이 울어주었어요. 저는 추억에 잠긴 얼굴로 오빠를 다시금 바라보았어요. 아마 그때 오빠가 없었다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야기는 현재로 옮겨와 영호 오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속썩이는 자식들 없이 그냥 유유자적하며 지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보다 궁금한 건 영호 오빠 이야기였어요. 오빠는 어찌 살고 있었어요? 미자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는 살았다. 미자야, 잠깐 우리 바람 쐬러 갈까? 지금요? 영호 오빠는 갑자기 저에게 차를 타고 바람을 쐬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더니 밖에서 양복 입고 서 있는 한 남자분을 불렀죠. 박 기사, 내가 자주 가는 코스로 한 바퀴 돌자고. 저는 기사라는 말에 좀 당황했지만 일단 오빠 말대로 차에 탔어요. 차 내부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굉장히 넓고 멋져 보였어요. 평소 전 지하철만 탔기 때문에 이런 고급진 차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오빠는 지그시 웃었어요.
앞좌석에 앉은 박 기사라고 불리는 분은 회장님, 출발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부드럽게 엑셀을 밟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강남 쪽으로 이동했죠. 저는 오빠와 차 안에서 요즘 근황 이야기, 자식에 관한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박 기사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저희 회장님께서 여자분을 태우시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긴장이 되네요. 회장님이요? 눈동자가 동그래지자 오빠는 그 옛날에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줬던 것처럼 웃었어요. 오빠, 무슨 말이에요? 회장이라니. 말하자면 긴 얘기야. 뭐 제법 큰 가전제품 회사를 운영했었지. 정말요? 저기가 바로 내가 다녔던 회사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난 지 꽤 됐긴 해도 젊은 시절 내 청춘을 다 바친 회사야. 그러면서 오빠는 차창 밖으로 큰 회사 건물을 가리켰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오빠는 가난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공부에 욕심 많은 오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 오빠의 아버지는 소나 키우라고 하시며 매질을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리 큰 회사를 운영했다니 너무나 신기했죠. 오빠는 웃으며 그때로 돌아간 듯 조금은 빛나는 눈빛으로 말해줬어요. 운이 좋았어. 서울로 올라와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유명한 대표님의 차를 몰게 되었다. 처음엔 기사였지. 그런데 새빵살이를 오래 해서 그런지 눈치가 늘어서 그런가 그 양반이 뭘 원하는지 훤히 보이더라고. 그러다 비서 자리가 공백이 됐는데 내가 그 일을 잠시 도맡아 한 일이 대표님 마음에 드신 거야. 그 이후로 대표님이 날 비서 자리에 앉히시고 뭐 일을 손수 하나하나 알려주셨지. 당시 나는 일찍 마누라도 보내고 홀로 애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내 사정도 딱 하셨던 게지. 그래서 나도 그 고마움에 애사심을 갖고 일하다 보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나중엔 내가 회사를 도맡게 됐더라. 그리고 전 오빠와 대화 끝에 이런 건물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도 오빠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그 당시에 오빠가 생각이 났죠. 늘 공부하고 싶어서 잘 사는 집 애들이 버린 책을 주워 공부했던 오빠. 오빠의 아버지가 매질을 하여도 끝까지 책을 놓지 못했던 오빠였죠. 오빠는 그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자야, 나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두고 봐라. 그럼 전 오빠의 말에 서둘러 동조하고는 했어요.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라도 쏟아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가 이렇게나 성공해서 대표식이나 되는 사람이 되었다니 고달프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오빠가 잘 살아온 것이 내 일처럼 기뻤어요. 저는 오빠를 만난 이후로도 오빠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빠와의 연이 또 이어질까 내심 기대하고 있던 날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자야, 우리 날이 더우니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아는 빙수집이 있는데 달달하니 맛나. 내심 오빠와 다시 연락을 하며 옛날 얘기를 꽃피우고 싶었던 저는 오빠의 말에 뭘 입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더운 여름에 스카프까지 메고서는 그것도 나름 꽃단장이라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가니 박 기사님이 또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박 기사님은 저에게 문을 열어주시며 다시 뵙게 돼서 좋다고 말했어요. 아이, 내가 만나서 반갑지. 덕분에 편히 가고. 근데 문은 안 열어줘도 되는데. 안 열어드리면 저 회장님께 혼납니다. 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박 기사님과 저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영호 오빠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이번에도 전처럼 강남에 위치한 건물이었는데
1층을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며놓은 카페더라고요. 마치 숲속 정원처럼 꾸며진 카페였는데 보기만 해도 이뻐서 절로 탄성이 나왔어요. 외출을 잘 안 하는 성격인지라 이런 가게에 와본 건 정말 몇 년 만이었죠. 그때 오빠가 저를 불렀어요. 미자야, 여기야. 오느라 고생 많았다. 에휴, 고생은요, 오빠. 덕분에 편히 왔는걸요? 오빠는 제가 오자마자 창가가 보이는 제일 좋은 자리에 저를 앉혔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빙수를 주문했죠. 잠시 후에 인절미 빙수가 나왔어요. 사각사각 씹히는 우유 얼음에 인절미 가루가 뿌려져 있는 모양새였는데 이는 시려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인절미떡 네가 좋아했던 게 생각나서 여기로 불렀어. 그래도 이 시린이 찬찬히 먹어라.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배고프다는 말에 뭐 좀 먹으러 가자 하면서 저를 카페 위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한식이야. 너 집에서 어차피 맨날 해먹을 것 같아서. 여기 음식이 아주 괜찮아. 한번 먹어봐. 오빠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요리사 복장을 한 사람을 불러 이것저것을 주문했어요. 김 셰프, 잘 구운 스테이크에 코스로 부탁해. 늘 마시던 와인도 같이. 능숙히 주문을 하는 오빠는 제가 모르는 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에게 이것저것 권하며 직접 칼로 스테이크를 잘라주는 모습은 여전히 다정했지만요. 나중에 계산을 끝내자 계산해주시는 예쁜 여성분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회장님, 여자친구 생기셨으니 다음번에는 더 맛있게 해달라고 말해놓을게요. 오빠는 그 여성분을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며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은 싹싹하게 다음에도 또 방문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오빠는 호텔과 레스토랑에 절 데려가며 제 적적하고 외로웠던 일상을 그야말로 화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호텔부터 온천까지 솔직히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인지라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곳을 다녀보니 솔직히 편안했고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동생은 저보다 더 흥분했죠. 언니는 진짜 말년에 복이 터졌어. 내가 옛날에 용한 무당한테 전 봤을 때 언니가 말년에 부잣집 사모가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 말이 진짜일 줄이야. 언니, 영호 오빠가 결혼하재? 아니, 부인도 없다며. 재혼하면 딱이겠다. 야, 늙어서 무슨 결혼이야. 됐다. 주책이야, 너도. 하지만 동생에게 내뱉었던 말과는 달리 사실 저는 오빠와 만나며 영호 오빠와의 미래를 조금씩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정말 안 늙는다는 걸 실감하곤 했죠. 오빠, 순애는 잘 지내요? 오빠의 동생 순애는 어렸을 적 제가 동네에서 가장 많이 업어줬던 아이였어요. 유독 코를 많이 흘리던 아이여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배수건으로 닦아주곤 했어요. 저는 순애를 돌볼 때면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엄마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는 순애의 안부를 오빠에게 물었어요. 그럼 아주 잘 지낸다. 얼마나 고와줬는지 보면 놀랄 거야. 미자 너만큼이나 고와. 그 꼬맹이가요? 그때였어요. 꼬맹이라뇨, 언니.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부드러운 여자의 음성이 뒤에서 들렸어요. 바로 순애였습니다. 순애는 또각또각 낮은 굽소리를 내며 제 쪽으로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순애야. 저는 순애를 꼭 끌어안았어요. 순애 역시 저를 꼭 안아주었죠. 품에서 순애를 떼어 다시 보니 그 아이는 정말 코 흘리기에서 벗어나
곱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다 되어 있더군요. 왜 눈물이 나는진 모르겠지만 전 세월이 스쳐 지나간 순애의 얼굴을 보며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애는 감격에 겨워있는 저를 의자에 먼저 앉히고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오빠가 언니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무턱대고 나와버렸네요. 오빠 얼굴이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먹던 보약도 언니 덕분에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제가 다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도 오빠 잘 부탁해요, 언니. 저와 달리 차분히 말을 잇는 순애의 말씨와 분위기에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묻어 있었어요. 순애는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제게 오빠를 잘 부탁한다며 꼭 끌어안더니 부탁할 일이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 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순애와 가끔씩 전화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순애는 정이 많았던 성격 그대로 저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어요. 영호 오빠에게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저희 집으로 과일이나 예쁜 보석들, 옷들을 보내주곤 했어요. 제가 못하러 이러냐, 하지 말라 손사래를 치면 어렸을 적 언니한테 받은 게 너무 많다며 선물들을 손에 쥐어주고는 했죠. 순애의 호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워낙 정이 많았던 아이였으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순애는 제 아들이 얼마 전 실직을 하고 새로 구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영호 오빠 레스토랑에 취직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어요. 영호 오빠는 당연히 괜찮다고 얼른 취직시키라고 했고요. 저는 고민했지만 아들이 구직하느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그 말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엄마, 그 레스토랑 유명한 셰프가 있어서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곳이야. 엄마 인맥 때문에 이런 날도 오네. 진짜 고마워, 엄마. 진짜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 살림이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아내가 진짜 좋아하겠어. 그래 이놈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라. 안부 전화도 좀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한다 해놓고서는. 그럼요. 할게요. 매일 할게요. 그리고 효도할게. 고마워, 엄마. 아들의 평생 효도하겠다는 말에 저는 겉으로 콧방귀를 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도움되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참 좋았죠. 순애와 오빠 덕분에 아들에게 생색도 내보고요. 이 남매 덕분에 하나님께 정말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요즘이야말로 삶도 마음도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년 나가는 동창회에서 연락을 받았죠. 그날이 바로 오빠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저는 한껏 꾸미고 모임 장소로 나갔어요. 조금 늦게 도착했던지라 친구들은 이미 술에 조금 취해 있었죠. 저는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급히 분위기에 합류했죠. 그런데 갑자기 동창이었던 석진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이, 미자야. 잠시만 나 좀 볼려. 밖으로 나가니 석진이는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표정이었어요. 석진이는 한참 땅만 쳐다볼 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놈아, 불렀으면 말을 해. 결국 답답해진 제가 살짝 화를 냈어요. 미자야, 너 혹시 영호 형님 만나고 있냐? 석진이의 입에서 영호 오빠 이름이 나오자 저는 놀랐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역시 그랬구나. 아이, 친호놈이 우연히 길 가다 너와 형님 보고 내게 말해줬거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다. 아이, 근데 순애한테 혹시 뭐 들었냐? 순애? 순애한테? 뭘? 석진이는 다시금 담배를 꺼내들었고 줄담배를 태우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미자야, 아무래도 영호 형님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아이, 너 영호 형님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는 만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게. 그게... 아니다. 아니 내가 괜한 소리를 했어. 취했나 보다. 오늘 한 말은 그냥 잊어주라. 아니 나 먼저 들어간다. 야, 석진아! 저는 석진을 붙잡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했지만 석진은 자신은 말할 수가 없다면서 저를 피해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동창회에 나와서도 한 번도 쉰소리 한 적 없는 애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참 묘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전해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얘, 석진이 걔가 국민학교 때부터 미자 너 좋아하지 않았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얘. 맞아. 석진이 저가 몇 해 전에 암으로 떠났잖냐. 아마 많이 외로울 거야. 뭐 저번에도 동창회 때 미자 너 언제 오냐고 묻더만. 하지만 전 아이들의 말에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석진이가 전철을 끔찍이 사랑했고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게 말했던 석진이의 표정은 웬일인지 의사가 환자한테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심각해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전 마음이 찝찝하여 석진이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석진이는 제 전화를 전부 다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그 일을 흘려보내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순애에게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이번 주 금요일 날 영호 오빠 생신이에요. 겸사겸사 우리끼리 간단히 식사할까 하는데 어때요? 영호 오빠의 생일이라는 말에 제 머릿속으로 좋은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어요. 좋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해주고 싶은 일이었죠. 저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오빠 생일상은 내가 차릴게. 언니가 직접이요? 아이고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해주고 싶어. 이렇게나 받은 게 많은데 생일상이라도 꼭 차려주고 싶어 내가. 순애는 걱정했지만 전 외려 오빠에게 한 상 차려줄 생각에 신이 나서 정성스레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또 요리 솜씨 하나는 자신도 있었고요. 저는 오빠의 생일날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봐서 오빠와 순애가 올 시간에 맞춰 고추장찌개, 잡채, 소고기 미역국, 양념게장, 호박전, 그리고 마지막 후식으로 곶감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상을 보면서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기에 오빠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와인이었어요. 오빠는 어느 호텔에 저를 데려가서도 꼭 와인을 주문하곤 했었거든요. 와인에 대한 설명까지도 곁들여 주면서요. 미자야, 레드와인의 경우엔 너무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게 좋아. 향은 기본적으로 낮은 온도보단 높은 온도에서 잘 퍼지는데 마시기에도 좋고 향도 느끼기에도 좋은 온도가 딱 이 정도거든. 한번 마셔봐. 저는 오빠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오빠가 좋아할 생각에 곧바로 택시를 타고 와인샵에 갔어요. 와인샵 매니저님은 제가 오자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밝게 인사하셨죠. 어머 사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회장님은요? 오늘은 저 혼자예요. 사실은 오늘이 회장님 생신이라서 괜찮은 와인 하나 할까 하는데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을까요? 회장님 생신이셨어요? 그럼 좋은 거 하셔야겠네요. 마침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회장님이 저번에 사려고 하셨다가 다 팔리는 바람에 못 드신 와인이 하나 있거든요. 가만 보자. 1865 마스터 블렌드라고 칠레 와인인데 붉은 과실 풍미가 좋고 산도도 조화로워서 아마 사모님께서도 드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길게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빠가 좋아하는 와인이라니까 그게 좋겠네요. 그걸로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매니저님은 와인을 포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오빠와 순애가 오는 시간에 늦을까봐 조금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렸죠. 그런데 긴장을 해서 그런가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당겨오더라고요. 처음엔 참을만 했는데 점점 강도가 심해져 오니 행여나 실수를 할까 싶어서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문 밖으로 나가셔서 2층으로 가시면 돼요. 열쇠 드릴게요. 저는 다급히 열쇠를 받아 아픈 배를 끌어안고 변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레스토랑 가게 아가씨들의 목소리였죠. 처음에는 위층이 바로 레스토랑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들려오는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있잖아. 정신 나간 노인네. 저번에 여자 한 명 데리고 온 거 알아? 아니 세상에. 레스토랑이 자기 거니 마음껏 고르라느니 그러더라니까. 야야, 말 조심해 너. 그러다 매니저님이 들으면 큰일 나. 왜? 야, 너 그거 몰라? 매니저님이 말씀 안 해주셨어? 그 할아버지 오시면 무조건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리라고. 예전에 어떤 직원이 회장님이라고 안 불렀다가 잘렸잖아. 진짜? 이 건물이 그 할아버지 동생 거거든. 헐, 진짜? 대박. 그러니까 너 말실수하지 마. 절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이를 다 봤지만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들이 또 다른 얘기를 속닥거리다 나가니까 그제서야 밖으로 나왔고 전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저 순애인데 어디세요? 순애니? 나 지금 가고 있어. 곧 도착해.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날 생일상 앞에서 어떤 얼굴로 이들을 봐야 할지 몰랐어요. 그 아가씨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고 그 말들 때문에 머리가 다 아파올 지경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날 가지고 노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저로 인해 빠르게 끝나버렸어요. 그 자리에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그냥 체한 것 같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몇 날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애야, 나 좀 만나자. 저는 순애를 만나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순애는 제 이야기를 듣자 조금은 예상했다는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오빠에게 들었겠지만 오빠가 서울의 상경에서 고생을 하다가 힘들게 회사까지 차려서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올랐었어요. 근데 갑자기 IMF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오빠가 그 고생하며 목숨처럼 아끼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해버리더라고요.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그쯤 오빠 큰아들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던 아들이었는데 오빠한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을 거예요. 신은 사람한테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빠는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어느 날은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호 오빠가 한강 다리에 섰다고. 저는 오빠한테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빠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죠. 다행히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더니 땅이 있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을요. 처음엔 오빠가 머리를 다쳤나 싶어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면서 검사를 해보곤 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뇌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정신과에서 오빠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망상증을 겪고 있다고요. 언니가 지금 믿기 어려운 것처럼 그때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오빠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저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은 모두 찾아다녔어요. 오빠 하나 낫게 해보겠다고. 순애는 잠시 고개를 숙여 울먹였습니다. 언니가 못 믿을 거 알아요. 근데 오빠가 겪고 있는 건 병이에요. 오빠는 옛날 자신의 모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빠가 박기사를 데리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회장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언니가 들었던 것처럼 제가 건물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언젠가 들킬 줄은 알았지만 오빠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욕심이 가장 무서운 걸 알면서도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버렸네요. 친언니 같은 언니를 속이기까지 하고 제가 언니를 볼 면목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허나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앓고 있다는 병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몰차게 제 옷자락을 잡는 순애의 손을 뿌리쳤죠. 됐어.